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불 진화 헬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전용 헬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기체 점검과 부품 공급 문제 등으로 인해 급증한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챗GPT 접속을 잠정 차단했고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은 챗GPT가 이용자 연령을 가리지 않는 데다 학습에 사용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과 저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진행되는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를 수행할 우주 비행사 4명이 확정됐습니다. 4명 중에는 여성과 흑인 우주 비행사가 포함됐는데 이들은 내년 11월쯤 달 궤도 비행에 도전하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부러진 뼈에 바르면 조직 재생을 돕는 바이오잉크를 개발했습니다. 뼈에 바른 잉크는 별도의 자외선에 쪼이지 않아도 체온만으로 단단한 지지체로 형성되고 치료 이후에는 자연 소멸돼 부작용 걱정을 줄였습니다.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이 지난해 가을 일본 시민 1,2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해를 얻지 못했다는 응답이 51.9%로 이해를 얻었다는 응답 6.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경북 영주시 박달산에서 난 불이 발생 1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 끝에 4일 오전 9시쯤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마을 주민 68명이 한때 대피했고 축구장 300여 개 면적인 21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영향을 받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박달산에 있는 양봉장의 전기 제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잔불 정리를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한복판 인왕산에서 난 산불은 꼬박 하루 넘게 이어지며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잿더미가 된 산림만 축구장 21개 면적으로 서울에서 난 산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인왕산 중턱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흰 연기. 헬기가 쉬지 않고 물을 퍼나르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산불이라고 하면 의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여겼던 시민들은 수도 한복판에서 장시간 이어진 산불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은 한때 집을 나와 대피하기도 했던 만큼 날을 넘겨서도 계속되는 불에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기는 좀 많이 가라앉긴 했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나다 보니까 아직 안 끝났구나. 그리고 좀 약간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었죠. 네. 이번 산불로 15.2헥타르, 축구장 21개 크기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그간 서울 시내 산에서 불이 나더라도 피해 면적이 1헥타르 안팎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월등히 큰 피해 수준인데 실제로 지난 198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불이 빠르게 퍼지면서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게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표면이 대부분 돌로 이뤄지고 산세가 험한 인왕산의 특성상 대원들이 남은 불씨를 일일이 확인하러 진입하는 게 쉽지 않아 잔불 정리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화점이 낙엽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들을 일일이 갈초리 등으로 긁어내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불이 난 당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나면서 헬기 등 진화 장비가 분산 투입된 것도 신속한 화재 진압을 가로막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만간 감식에 나서 산불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진화 헬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헬기인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는 부품 수급 문제가 발등에 불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에 헬기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산림청은 현재 한 번에 8톤의 물을 퍼부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와 러시아제 대형 헬기, 중형 수리온 헬기와 소형 헬기까지 모두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헬기는 15시간, 중대형 헬기는 50시간마다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산불 조심 기간 중 쓸 수 있는 헬기는 60% 정도인 30여 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10여 건 정도이던 산불이 30여 건으로 급증하면 헬기 운용에도 부하가 걸립니다. 동시 산불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진화 헬기를 이용해서 초동 진화, 그러니까 초기에 진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헬기들이 다 동원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곳에 산불이 나면 어느 헬기를 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소방청과 군용 헬기, 민간 헬기 등 150여 대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상승 기류와 연기 등 위험한 환경에서 진화 숙련도가 문제가 됩니다. 헬기 물투하 고도는 20 내지 30m가 최적인데 훈련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높은 고도에서 물을 쏟으면 효과가 저하됩니다. 군대도 훈련을 해서 전투력 향상이 되듯이 진화 조종사도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진화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력 헬기로 쓰이는 러시아제 대형 카모프 헬기도 큰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20여 년이 넘은 헬기라 정비가 필요한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러시아 제재로 부품을 제때 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올해 8월까지 부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카모프 헬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대형화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려면 진화 헬기의 확보와 조종사 교육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도쿄전력이 올해 봄 또는 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는 계획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일본의 15세에서 79세 시민 1,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9%로 이해를 얻고 있다는 응답 6.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인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가운데 어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 해양 방류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42.3%로 관계자 이해를 얻지 못해도 해야 한다는 의견 5.6%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일본 해저 8,336m에서 심해어가 촬영돼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 발견된 물고기로 기록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앨런 제이미슨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대 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일본 남부 이즈 오스가와 해구 8,336m 깊이에서 꼼치류인 슈돌리 파리스 벨예비가 헤엄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존 기록은 2017년 마리아나 해구 8,178m 깊이에서 발견된 심해어로 이번엔 그보다 158m가량 깊은 곳에서 심해어가 포착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해당 심해어를 포획하지는 못했으나 8,022m 깊이에서 다른 표본들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 깊이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Je vois un truc traverser le mur et je me rends compte quand il a fini dans le poteau que c'était une voiture. Donc voilà, il a fallu que je me retourne pour voir que c'était une voiture. Avant ça, d'habitude, je suis sur le banc qui a été percuté avec mes joueuses. Mes joueuses allaient rentrer.
지난달 21일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전 정부 정책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기본 계획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 로드맵이 되는 셈인데요.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저 국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개요를 살펴보면은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에 관련된 최상위 법정 계획을 이번에 최초로 수립을 했고요. 네. 2050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서 국가 전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감축 전쟁이라든가 이행 기반 강화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기본 계획이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18년 대비 40% 달성을 위해서 전환이라든가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연도별 목표를 최초로 설정했다고 발표를 했죠. 네. 배출량 합계는 4억 3,660만 톤으로 감축 목표와 함께 지난 문재인 정부와 같습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세웠던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과 배출량 총량이 같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달라진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 이러한 그 실현을 위한 기본 계획에는 총 10개 부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과제 37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부문은 크게 배출과 흡수 제고로 나뉘는데요. 먼저 배출 부문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탄루 등이 있고요. 흡수 제거에는 탄소 포집 및 활용, 국제 감축 등이 포함되어 있죠. 이 중에서 먼저 배출 부문에서 달라진 부분은 산업 부문 배출량 조절입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기존 2억 2,260만 톤에서 2억 3,070만 톤으로 배출량을 늘려주기로 한 겁니다. 감축 비율은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네. 산업 부분에서 주어진 배출량 부담을 전환 부분에서 늘렸습니다. 전환 부분이라는 것은 화석연료를 다른 연료로 전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전환 부분의 감축률을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더 높였습니다. 네. 배출에서 수소 부분의 경우 감축 목표치를 760만 톤에서 840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엔 32.4%로 늘리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도 2021년에 7.5%에서 2030년에는 21.6% 플러스 알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8년 대비 40% 감축량이라고 하는 목표는 같은데 그 세부 목표 이행 계획이 달라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CCUS, 그러니까 탄소의 포집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활용, 이러한 기술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네. 국내 탄소 저장소 확대를 통해서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또 국제감축 같은 경우는 파리기후변화협정 6조에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탄소 배출 감축 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원해서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부분인데 3,350만 톤에서 3,750만 톤으로 400만 톤을 늘렸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공급 측면에서 효율화의 기반을 다지고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요금을 올리면서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죠. 네. 네, 또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라든가 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기후 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개 분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기후 적응으로서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를 해서 건강이라든가 농수산이라든가 자연 환경의 변화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녹색 성장으로서 핵심 녹색 기술 개발과 함께 녹색 신산업을 발굴 육성을 하고요. 정책이라든가 민간 금융 지원을 통해서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 중립 또 녹색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정의로운 전환으로 탄소 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이라든가 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이라든가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지역 주도로서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서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로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를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주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 인식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국제 협력인데요.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 다자 협력으로 탄소 중립이라든가 녹색 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계획까지 잘 들어봤는데 이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한 뒤에 지난 3월 22일에 그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그 이번에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여준 부분이 산업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계 배출량을 줄여줘서 면접을 주는 것이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또 원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 상향 목표 달성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원전 확대는 탐사 감축의 중심이 될 수가 없고 원전 에너지는 RE100의 재생 에너지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전을 통한 탄소 감축은 실현도 문제지만 실현되어서도 안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고요. 해외 감축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감축에 뛰어든 마당에 우리만 특별히 해외 감축을 확대를 해서 탄소 감축을 한다는 계획을 누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 이제 CCUS 탄소 포집, 저장 혹은 활용 이런 것들은 수소를 통한 감축 계획은 우리의 기술력으로 볼 때 과도한 목표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저술도 하시고 또 다양한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서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문제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이 산업 부분인데요. 네. 산업 부분에서 배출량을 감축해 주는 부분은 친기업 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들어요. 우리나라 많은 경제인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 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비용이 들더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조기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탄소 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일찍 채택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실행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보면 스웨덴의 녹색전환 연합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정책이다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앞장서면서 큰 이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이회성 IPCC 의장이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술 개발 능력은 세계가 감탄할 수준으로 탄소 중립 달성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부의 산업 부분 감축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능력으로는 정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은 그런 길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서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획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능동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선도국이 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날씨 학개론 KB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과 흑인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달 궤도 비행에 나섭니다. 지난해 25일간의 무인 비행에 성공한 미국 항공우주국은 내년 2단계 임무를 수행할 4명의 비행사를 발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에서 돌아온 뒤 반세기 만에 추진되는 달 유인 탐사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를 맡을 우주 비행사 4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처음으로 여성과 흑인이 한 명씩 포함됐습니다. She's an engineer who got her start at Goddard and is no stranger to breaking records, logging the longest continuous space flight ever by a woman, your mission specialist, Christina Hammett-Koch. 코크는 과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총 328일간 머물며 여성 비행사 최장기 우주 체류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군 조종사 출신의 글로버는 2020년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에 탑승해 우주정거장 역사에서 첫 흑인 비행사가 됐습니다. He's a naval aviator and test pilot that's flown over 40 different aircraft, most recently the first operational commercial crew mission. 전투기 조종사였던 캐나다 육군대령 한센은 캐나다인 최초로 나사 우주비행사 교관을 지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달 탐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4명 중 팀장인 와이즈먼은 해군 조종사로 일하다 2009년 우주비행사가 된 베테랑입니다. 앞서 2020년 나사 우주비행사로 뽑힌 한국계 조니 김도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선발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 4명은 내년 11월쯤 대형 로켓인 SLS에 실려 발사되는 우주선 캡슐 오리온을 타고 달 궤도를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1단계로 25일간에 걸친 무인 비행도 이루어졌습니다. 첫 유인 비행인 2단계가 성공해야 2025년쯤 여성과 유색인종이 달에 처음 착륙하는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인공장기나 조직을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의 핵심인 바이오 잉크는 개발 자체는 활발하지만 아직 상용화는 먼 상황인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온도 조절만으로도 안정적인 지지체를 만들 수 있는 바이오 잉크를 개발해서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앞당겼습니다. 양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 조직을 만들 수 있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이 기술의 핵심은 바이오 잉크인데 아직 연구실 수준에서만 개발이 이루어졌을 뿐 임상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화학적 가교제와 자외선으로 인해 체내 독성 위험이 크고 외부 배양세포를 이식해야 해 부작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온도 조절만으로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해 조직 재생을 돕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생분해되는 바이오 잉크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프린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외선을 쪼이지 않아도 단단한 지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한 바이오 잉크는 상온 이하에서는 묽은 액상 형태이지만 체온에서는 수초 만에 단단한 겔로 변합니다. 연구진은 머리뼈가 손상된 쥐에게 개발한 바이오 잉크로 만든 지지체를 이식한 결과 8주 만에 뼈가 정상 조직 수준으로 재생됐으며 지지체는 체내에서 서서히 생분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42일까지 바이오 잉크가 서서히 생분해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8주차, 4주차에 봤을 때 뼈가 서서히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바이오 잉크는 줄기세포나 재생에 필요한 세포를 따로 넣어야 해 면역 부작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바이오 잉크는 세포가 아닌 조직 재생을 돕는 성장인자가 들어있어 조직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고 누구에게든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줄기세포를 넣지 않고 그런 성장인자만으로도 자기 몸에 있는 줄기세포들을 이제 그 바이오 잉크 내로 끌어들여서 그거를 다시 또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잉크거든요. 연구진은 개발한 바이오 잉크를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에 기술 이전해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며 빠르면 3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뼈 조직 재생뿐 아니라 피부나 장기 재생에도 바이오 잉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을 이유로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 접속을 잠정 차단한 데 이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프랑스와 아일랜드 당국이 챗GPT 차단의 근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탈리아 당국과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대변인은 이탈리아 당국의 관련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이번 사안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오픈 AI의 챗 GPT가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고 학습에 사용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과 저장을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허청의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만 전담해 심사하는 반도체 심사 추진단이 신설됩니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심사 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데 이어서 반도체 관련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총 167명으로 심사국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 조립 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전문적 심사가 가능해서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공계 박사 인력은 늘었지만 일자리 수와 질이 모두 떨어져 의대 선호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공계 유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경력 개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범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우수인재 이공계 기피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만들어진 대책이 우수 인력 유도에만 집중해 이공계 박사는 과잉 공급된 반면 노동시장은 갈수록 악화해 문제가 심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원을 조정하는 등 과학기술 인력 노동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은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면서 의대 선호 현상에서 작동하는 시장 원리가 이공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어린 엄마 아빠를 청소년 부모라고 하는데요. 대다수는 양육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자녀를 더 낳을 생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24살 이하의 어린 부모들은 다른 가정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더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을 이어가야 할 나이에 양육과 생계 유지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소년 부모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명 중 8명이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296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68% 수준에 그쳤습니다. 월 평균 223만 원을 지출하는데 이 가운데 식비가 60만 원, 자녀 양육 비용이 41만 원이었습니다. 청소년 부모 절반 이상이 취업 중이지만 비정규직이 55%로 많고 정규직은 34%에 그치는 점도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3%로 많았지만 있다고 답한 비율도 30%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그런 취업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삼중고에 있는 그런 청소년 부모의 당사자로서 추가 자녀 계획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걸로 보고 있고 양육비 부담이라든가 자녀 돌봄 이런 문제들을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확대해야 될. 현재 일부 청소년 부모에게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은 응답자의 96%가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한정된 지원 대상의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일과 학업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학교 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답변은 해가 갈수록 늘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9년간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습니다. 학부모, 교사에 비해 효과가 별로라고 생각한 학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뒤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은 학생이 많았습니다.
고등학생은 특히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낮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고 후에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아닌 목격 학생들, 주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학생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피해 학생을 돕는 방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위축시킵니다.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줬다는 응답은 줄어든 반면 모른 척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이런 방관자를 방어자로 만드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학폭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자발적인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효과가 컸다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목격자 교육도 정부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명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1명이 피해자고 한 2~3명이 가해자거든요. 통계상으로 보면 비율이. 그러면 나머지 한 5명에서 6명의 주변 목격자들은 어디로 내가 신고해줘야 돼. 나도 신고해줘야 되는 사람이야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을 계기로 마련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이번 주 안에 윤곽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이 K-팝 솔로 가수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민은 개인으로 또 그룹으로 모두 1위 고지를 밟은 최초의 K-팝 가수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강렬한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그룹 방탄소년단 BTS 지민의 독특한 음색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노래인 라이크 크레이지입니다. 상처를 잊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에 감정을 표현한 곡이라고 지민이 직접 소개한 바 있는 이 노래가 빌보드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습니다. 싱글 차트를 보면 지민은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컨트리 가수인 모건 월렌의 라스트 나이트 등 쟁쟁한 노래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전까지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한 K-팝 가수는 솔로와 그룹을 모두 합쳐 BTS가 유일합니다. BTS는 2020년 글로벌 히트곡인 다이너마이트를 필두로 2021년 마이 유니버스까지 모두 6곡의 핫 100 1위 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민은 개인으로 또 그룹으로 모두 핫 100 1위 고지를 밟은 최초의 K-팝 가수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K-팝 솔로 가수 가운데 핫 100 차트에서 종전 최고 순위는 싸이로 2012년 글로벌 열풍을 불러일으킨 강남 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빌보드 핫 100는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와 판매량 데이터 등을 종합해서 순위가 산출됩니다. 라이크 크레이지는 앞서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8위로 진입한 바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다음 주 국내로 봉환됩니다.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보자던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가 100년 만에 실현되는 셈입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구한말 의병들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역사가 미처 담지 못한 무명 의병들의 항일 투쟁사를 담으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배우 이병헌이 연기했던 주인공 유진초이의 모티프가 된 황기안 지사의 유해가 오는 10일 국내로 봉환됩니다.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보자던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가 황지사 순국 100년 만에 실현되는 겁니다. 미국 유학 중 미군에 자원 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황지사는 프랑스와 런던, 뉴욕에서 독립선전 활동 등 외교적 노력을 쏟다가
1923년 4월 17일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숨져 현지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런 때 조선의 사정이 외국에 알려지는 건 의미가 있어. 1995년 건국 훈장 애국장이 추서됐고 2008년 황지사의 묘소가 처음 발견된 이후 국가보훈처에서 황지사 유해 봉환을 시도했지만 족보나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1월 31일 마운트 올리벳 묘지 측과 묘소 파묘에 전격적으로 합의함으로써 10여 년간의 유해 봉환 여정을 마무리하였으며 또 봉환을 앞두고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 때문에 싸운다는 황지사의 외신 인터뷰와 미국 정부 공식 문서 등 미공개 자료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 비로소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황지사 유해는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7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해내야만 하는 강박이 생기면서 지치게 되어버리고 그러다 내가 마치 배터리처럼 소진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친 마음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자율성의 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살다 보면 이게 지금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건가 혹은 뭐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저도 가끔 지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지친다, 소진된 것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피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네. 직장인이라면 퇴사 고민이 끊이지 않는 분도 참 많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다 타버린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고갈된 것 같아서 예전처럼 뭘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상담실에 오는 분들에게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번아웃 증후군일 가능성도 높고요. 네. 너무 쉼이 없었다면 일상에서 휴식을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틈틈이 쉬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소진 상태가 지속될 땐 상담심리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우선 그만큼 열심히 사느라 지치고 힘들다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타임입니다. 내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해야 하는 거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 해야 하는 것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뒷전이 된 상태가 아닐까? 지치고 힘들다고 느낀다면 집중적으로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참 많은 게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면 분명 있거든요. 여기서 심리학에서는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내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율성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율성이란 한마디로 나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욕구로 주체적으로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삶에서 내가 이 행동을 나 스스로 원해서 하는지 내가 결정해서 하는 일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율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인간의 동기 이론 중에 유명한 자기결정성 이론을 제안한 심리학자 라이언과 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3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있다고요. 1번 자율성의 욕구, 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2번 유능성의 욕구는 도전을 통해 효능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3번 관계성의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2번과 3번이 충족됐더라도 오늘의 주제인 1번 자율성의 욕구가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내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다는 접근이에요. 네. 또 자율성이 충족되지 않을 때 보통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주류를 따라간다.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한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이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다. 막연히 원하는 것은 있으나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느낀다. 대체로 우울하고 활력이 없다. 아, 예. 그러니까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일이다가 빠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율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낮아지게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특히 나에게 중요한 타인이 하는 말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절대 신념으로 자리를 잡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싫어도 참아야지. 참을 인이 미덕이다. 이렇게 배우고 내재화한 결과 많은 분들이 이 싫은 걸 참는 능력이 과도하게 발달됩니다. 네. 발달 심리학의 기질 이론에서 나온 개념인 억제 조절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억제 조절 기능이란 상황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웃지 않아야 할 상황일 때는 웃음을 잘 참는다. 이렇게 자신의 내부로부터 인식한 충동들을 억제해서 부적절한 생각이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억제 조절 기능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죠. 자발적으로 상황에 적절하게 나의 충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도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이 기능이 불필요할 때 왜곡된 방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즉, 절제가 과도하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억압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누른 행위가 습관을 넘어서 나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자율성이 상실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율성이 상실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억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억압을 하는 삶이 계속되면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아닌데도 나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그 결과 해야 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죠.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인한 선택의 결과라면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버티는 시간으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써버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은 쓸모없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그만두고 싶지만 딱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거를 해야 하는 것을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참기만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듣기만 해도 참 불행한 삶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성격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성은 다르게 정의하면 자기와 자기의 관계로도 설명을 해요. 네. 한마디로 내가 나랑 어떻게 지내는가. 인데요. 우린 타인이랑은 어떻게 지낼지 고민을 하는데 나랑의 관계는 잘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과는 좀 다른 선택을 잠시 멈춰서 고민하고 결정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너무 참아온 분이라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나에게 자문을 해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참을 일인가? 조금 덜 참아보는 연습을 일상에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좀 눈 크게 뜨고 찾아보는 거예요. 자율성이 낮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쓸모없다, 별 가치 없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런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가 하나도 없을까? 혹시 내가 너무 나 스스로를 내 일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 에너지가 생겼을 때 잠시 멈춰서 눈을 크게 보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 자체가 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외적인 보상이랑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더라도 기분이 좋았던 면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아, 난 이럴 때 기분이 좋구나. 다 싫은데 이것만은 할만하구나. 그런 이 일의 본질이 뭐지?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내가 나의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는 순간을 지나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실은 내 안에 자율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못 봤던 거예요.
네, 듣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해낸 것,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지나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설명드린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능동적이며 성장 지향적인 유기체다. 네. 즉 나라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능동적이고 성장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장을 원하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다. 비록 지금은 소진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해도 말이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지닌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나의 자율성을 조금 더 발휘하고 싶은 순간이 온 건 아닌가. 내가 조금 더 에너지가 생긴다면 무엇을 도전해보고 싶을까. 내가 자율적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무언가를 구체화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해보면서 나에게 그 시간을 줘보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의 중간 목표를 여러 개 설정해서 실천을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율성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생각의 방향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육 현실이 사실 떠올랐는데요. 학창 시절 내내 해야 한다, 뭐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자율성의 귀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길 사람 속은 이혜진 상담심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남자 어린이의 성조숙증 유병률이 12년 동안 8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연구팀은 2008년에서 2020년 성조숙증으로 치료받은 9세 미만 여아와 10세 미만 남아 1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분석 기간 중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여아는 12만 6,377명으로 남아의 6,906명보다 18.3배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조숙증 발생 증가율은 남아가 2008년 10만 명당 1.2명에서 2020년 100명으로 12년간 83.3배나 증가해 15.9배 늘어난 여아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연구팀은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비만 유병률이 여아보다 남아에서 높은 게 성조숙증 증가율 차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전 전장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함정 손상 평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 함정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 위협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폭발 위치, 실제 가해질 손상 범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함정 상태를 평가하는 함정 손상 평가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기술은 단순 가정을 통한 확률 계산으로 함정 손상 정도를 평가했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공학적 계산을 통해 함정 손상뿐 아니라 함정 내 장비 운용 가능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제조사마다 통신 규격이 달라 드론 간 정보 교환이 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달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 회의에서 비행하는 드론끼리 충돌 위험을 방지하고 수백 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 관련 4건의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 기술들을 활용하면 드론 제어와 드론 영상 전송은 물론 드론 간 상호 인식, 자율 충돌 회피 등 드론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된 통신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수한 공공 연구 성과를 활용해 창업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가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팀을 대상으로 2023년 과학기술 창업 경진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예선전으로 공공연구 성과 기반의 기술 창업에 대한 특화 리그가 없어 다른 리그를 통해 지원해야 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습니다. 대학과 과기특성화대, 정보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예비창업팀과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이면 참가할 수 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한 달 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고마운 봄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번 단비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온 현상과 건조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비 소식인데요. 하지만 봄비치곤 제법 많은 양이 내리고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동반된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